우주에서 만리장성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유럽과 아시아가 별개의 대륙이라는 이야기까지 지리에는 우리가 자라면서 믿어온 거짓말, 측정 실수, 지도에 관한 신화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5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버글레이즈는 늪이 아니라 사실 매우 얕고 매우 느리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곳은 풀의 강이라고 불리며 오키초비 호수에서 멕시코만까지 흐릅니다. 멕시코만은 때때로 아메리카만으로도 불립니다. 이 강은 하루에 약 2000피트, 즉 3분의 1마일 조금 넘는 거리만 이동합니다. 이에 비해 미시시피 강은 하루에 28마일에서 72마일까지 빠르게 흐르지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특정 방향으로 흐르고 강둑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입니다. 강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강이 끝에 대한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번입니다. 삼각주와 하구는 모두 강을 설명하는 용어이지만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강에 삼각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삼각주는 하구이지만 모든 하구가 삼각주는 아닙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만약 조수가 너무 세거나 강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그 퇴적물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삼각주는 없지만 여전히 하구입니다. 그리고 강이 끝나지 않을 땐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48번입니다. 어떤 강들은 그냥 거세게 흐르다가 멈춰버립니다.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강처럼 내륙으로 흘러가다가 그냥 사라져버리죠. 4만 년 전 지각 활동으로 인해 강이 사막의 골짜기에 갇히면서 오카방고 델타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이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모래 속으로 스며들거나 섭씨 30이 돼서 36도에 달하는 더위 때문에 증발해버립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강들은 심지어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합니다. 47번째입니다. 2022년 남호주에 있는 머리 강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더 강한 수원이 머리 강을 억지로 굴복시킨 것이죠. 근처에 골번강이 범람하면 엄청난 압력의 벽이 생겨서 머리 강이 물을 원래의 근원지 쪽으로 밀어냅니다. 미시시피 강조차도 흐름이 거꾸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2012년 허리케인 아이작이 엄청난 비를 쏟아부어 강수위가 약 3m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만에서 몰려온 폭풍 헤일이 그 위에 더해지면서 실제로 하루 동안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강이 강을 칠 수 있다면 일부 강이 땅 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46번입니다. 강은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해 아래에도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지표면에 있었다면 세계 6번째로 큰 강이 되어 콩고강, 겐지스강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강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짠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형성되는데 이 물은 주변 물보다 밀도가 높아서 섞이지 않고 가라앉아 퍼지면서 강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체적인 흐름을 가진 강처럼 이 강은 심지어 자체적인 강둑, 폭포, 급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더 이상 이상해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45번째입니다. 흐르는 강과 그 시원한 물이 당신을 감싸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그 물이 점점 더 뜨거워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마존에 끓는 강 세나이팀피슈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페루 정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강은 지하 깊은 곳의 지열원에 의해 데워집니다. 이 강의 연평균 온도는 섭씨 24도에서 29도 사이이지만 더 이상한 점은 일부 지열 과학자들이 섭씨 90도가 넘는 온도를 기록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규칙을 깨는 건 강만이 아닙니다. 전체 풍경도 마찬가지죠. 44번 사하라는 건조하고 덥고 분명히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죠. 맞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막 사하라에서 6번이나 눈이 내렸고 가장 최근은 2022년입니다. 단순히 눈발이 아니라 꽤 많은 눈이었습니다. 2018 연일 월 알제리의 아인세프라 주변 사구에 38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하라가 하는 일은 눈 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머릿속 지도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43번 사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한 곳 중 하나이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년 바람이 사하라에서 수백만 톤의 먼지를 들어 올려 대서양을 가로질러 날려보냅니다. 그 먼지에는 식물에 필요한 인과 비타민이 많습니다. 열대우림은 인을 빨리 소모하고 비로 인해 토양의 인이 씻겨나갑니다. 먼지가 없으면 아마존의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인트로부터 내 내면의 나침반이 돌고 있었지만 이제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42번 번개는 같은 자리를 2번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번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공 구조물이 없어도 번개는 같은 곳을 계속 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는 1년에 261이나 번개가 칩니다. 그 호수는 산지 분지에 갇혀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면서 서로 충돌합니다.
그 결과 거의 매일 밤 작동하는 내장형 폭풍 생성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이 매일 밤 같은 분노를 쏟아내는 동안 그 아래 땅은 천천히 바다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41번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지만 태평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태평양은 매년 약 2.5cm씩 줄어듭니다. 이는 태평양 지각판이 주변 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로 합쳐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서양이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아마시아라는 대륙과 거대한 대서양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리고 보이지 않는 움직임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번입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단층선에서 발생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지진이 판, 경계 또는 그 근처에서 발생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움직이는 판들은 지구의 지각에 흉터와 약한 지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판 경계에서 발생한 압력이 내부로 전달되어 그런 약한 지점에 닿으면 땅이 갑자기 갈라질 수 있습니다. 단층선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2017년에 규모 7의 지진을 겪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츠와나는 이렇게 해서 규모 6.5의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811년과 1812년에는 미시시피 강 지역이 규모 7이 넘는 일련의 지진으로 뒤흔들렸습니다.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든 지질학적 놀라움이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39번째, 사실 가장 많은 빙하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북극 지역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요. 파키스탄, 북부 파키스탄, 특히 길기트발티스탄 지역에는 7,000개가 넘는 빙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히말라야, 카라코람, 힌두쿠시를 포함한 3개의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에는 13,000개가 넘는 빙하가 존재하며 많은 빙하가 아직 이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 위치한 것은 빙하만이 아닙니다. 38번 사해는 바다가 아닙니다. 물론 600만 년 전에는 바다였습니다. 오늘날 사해는 사실 매우 짠 호수로 실제 바다보다 10배나 더 짜며 염분 농도가 34%에 달합니다. 증발 외에는 물을 잃을 방법이 없고 바다와 연결된 부분도 남아있지 않아서 공식적으로는 호수입니다. 만약 물의 이름과 실제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리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7번째 사실입니다. 바다는 해안선을 가져야 하고 실제로 대부분 그렇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르가소해입니다. 사르가소해는 북대서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르가소해는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흐르는 해류, 즉 해양 환류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말은 사르가소해의 모습이나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바로 바깥의 바닷물과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르가소해는 원형 해류 덕분에 주변의 거친 파도와 거친 물살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서 대서양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보다 대체로 더 잔잔합니다. 하지만 물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항상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36번입니다. 호수는 일반적으로 민물이나 염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카자흐스탄의 발카시 호수는 예외입니다. 서쪽 부분은 대부분 민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호수는 넓고 얕으며 인근 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흘러 들어옵니다. 동쪽 부분은 대부분 염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흘러드는 강들은 염분이 많은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물이 나뉘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쪽이 좁은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그 때문에 소금물과 민물이 많이 섞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혼란이 물속이 아니라 지도 위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35번입니다. 오데오가 5개 있다고 하지만 사실 휴로노와 미시가노는 같은 호수입니다. 진짜로 이름 붙이는 방식 때문에만 따로 취급되는 거예요. 두 호수는 매키낙 해협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만 그곳의 물 흐름 때문에 두 호수의 수위가 항상 같습니다. 초기 탐험가들은 미시간의 황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수들이 너무 거대해서 휴로노와 미시가노가 완전히 별개의 호수처럼 보였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초등학교 교과서를 수정해 사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호수 몇 개를 잘못 표기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호수들에 대해 듣게 되면 더 놀랄 겁니다. 사실 34번입니다. 남극은 400개가 넘는 호수가 있는 얼어붙은 대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호수들이 대부분 대륙 빙상 아래에 있고 일부만 지상에 있으며 몇몇은 얼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빙하 아래의 호수들은 위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생긴 물로 형성되며 이 물은 갇혀 있다가 빙상에 의해 얼지 않도록 단열됩니다. 더 큰 호수 중 하나는 약 150만 년 되었고 다른 호수들은 최대 1500만 년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남극만이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33번입니다. 빠른 퀴즈, 모든 대륙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잘했지만 하나를 놓쳤네요.
진란디아 대륙의 94%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대륙에서 물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뿐입니다. 진란디아는 가장 얇고 젊은 대륙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크기의 절반이 넘지만 밀도와 얇은 두께 때문에 다른 대륙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 하나를 완전히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무엇을 놓쳤을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32번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네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팔과 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상은 두 나라의 국경선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네팔과 연관 짓습니다. 그곳에서 더 짧고 쉬운 등산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에서 국경을 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중국은 정상에 검문소를 설치하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권에 찍히면 멋진 도장이 되겠지만 다른 산들도 이런 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사실 31번 K2는 히말라야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죠. 하지만 실제로는 카라코람 산맥에 있습니다. 이 산맥은 평균적으로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봉우리들이 더 밀집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카라코람과 히말라야는 같은 산맥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국경도 이 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죠. 30번 지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웃나라가 정말 많죠? 중국도 포함해서요. 처음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좁은 와칸 회랑 덕분에 사실입니다. 이 회랑은 타지키스탄과 파키스탄 사이를 지나 중국에 닿습니다. 이 회랑은 폭은 16에서 60km, 즉 10에서 37마일 사이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2배 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회랑이 있을까요? 영국인들은 언제나 그렇듯 러시아와의 또 다른 전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땅이 아프가니스탄 왕국에 할양되어 두 제국 사이의 직접적인 국경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풀이 무성한 강, 사막으로 사라지는 강, 방향을 바꾸는 강, 심지어 물속에서 흐르는 강까지 봤습니다. 게다가 눈이 내리고 아마존을 몰래 살리는 사막도 있었습니다. 지리는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덜 정직합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상한 사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의 국경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경의 일부는 마테오홀은 아래 빙하 능선을 따라 정해지는데 그 빙하들이 녹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023년에 빙하 부피의 4%를, 2022년에는 6%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두 나라는 국경을 다시 그리기로 합의했고 빙하가 녹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이 유일한 국경 재조정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에 스위스 스키 휴가를 예약할 땐 아침에 이탈리아에서 깰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국경 문제가 선에만 달린 건 아닙니다. 28번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체 국경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텐슈타인에게 물어보세요. 이 나라는 비자 정책을 전적으로 스위스에 맡겼거든요. 모든 수입과 수출은 스위스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두 나라 모두 쉥겐 조약에 가입하면서 국경 통제가 없어졌습니다. 두 우호적인 나라가 서로 돕는 것 같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경 검문이 없어 범죄자들이 자산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리텐슈타인 은행들은 많은 돈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꽤 매력적이죠. 국경이 흐려지면 시간도 덩달아 꼬이기 마련입니다. 사실 27번입니다. 당신이 니코시아에 있다면, 즉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수도에 있다면 동시에 두 개의 시간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1974년 키프로스 침공 이후 터키는 여전히 섬의 북동쪽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통제하는 완충지대 덕분에 그리스계 키프로스인과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이 두 영토를 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터키는 일광전략 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지만 공식적인 키프로스 공화국은 일광전략 시간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니코시아는 여름에는 같은 시간을 쓰지만 겨울에는 약속 장소에 따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1시간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국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6번입니다. 미국의 학생들은 미국이 북위 49도선 즉 약 200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으로 합의된 위도선을 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지도 제작 실수 때문입니다. 미네소타 북부에 있는 노스웨스트 앵글로 알려진 이 지역은 우주회에 의해 미국 본토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캐나다를 지나야 합니다. 1780년대 측량사들이 왜 실수를 하고 이 지역의 호수와 황야의 지리를 잘못 판단했을까요? 국경은 단순히 일정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까지도 일으킬 뻔했습니다. 25번째 사실입니다. 비글 해협에 있는 3개의 작고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 전쟁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1881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맺은 조약은 남쪽 국경을 모호하게 남겼고
이후 양국 모두 대서양 접근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국제중재재판에서 그 섬들이 칠레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판결을 거부하고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 교황도 개입하게 됐습니다. 이 분쟁은 결국 1984년에 해결되었고 섬은 칠레, 해양 권리는 아르헨티나에 돌아가면서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국경을 두고 싸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지리 실수를 해서 기분이 안 좋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수십 년 동안 몇 개의 작은 섬을 두고 실수로 싸웠지만 그 섬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뉴모어 섬과 사우스 타파티 섬은 1970년에 볼라 사이클론으로 인해 형성되었고 두 나라 모두 이 섬들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섬들은 결국 2010년대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침식된 실트 퇴적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이 섬들의 소유권을 인도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상한 국경이 이동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국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23번째 사실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 DMZ에는 무주지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2.5마일 완충지대에는 각각 한 나라씩 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북한 마을은 기정동이라고 하고 남한 마을은 대성동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마을에서의 삶은 힘듭니다. 인구는 200명 미만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남한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또한 자정부터 해 뜰 때까지 엄격한 통행 금지가 있으며 매일 밤 점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방문객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렵고 방문객은 최소 2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 사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마을 주민들에게 군 복무 면제나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지역에서는 국경이 선이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22번입니다. 서사하라의 국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쪽의 모로코와의 경계도 분쟁 중이고 이 영토 내부에서는 실제 경계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름이라고 불리는 1700마일 길이의 모래 장벽입니다. 그곳은 참호, 철조망, 지뢰로 뒤덮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상의 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국경은 나라들이 처음부터 통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사실 21번, 오스트레일리아는 하나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6개였습니다. 1901년 1월 1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치적인 영국 식민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들은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였습니다. 각자 의회, 법률, 철도, 세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결국 내부 무역 장벽과 분열된 방위 체계가 새롭게 독립한 식민지들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대신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계가 사라져도 역사는 여전히 양쪽에서 누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결정합니다. 사실 20번입니다. 브라질만이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는 남미 국가는 아닙니다. 가이아나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고 수리남은 네덜란드어입니다. 수리남은 1667년부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으며 1975년 에야 독립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도 그곳에 먼저 정착했지만 가이아나는 1831년부터 1966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가이아나는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한 영어 사용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의 지리는 언어만큼이나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19번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은 유럽 대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기아나 아마존 국립공원은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치해 돼 있으며 거의 13,000제곱마일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41%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해안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모로니 강이나 오야팍 강을 따라 작은 비행기나 보트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공원 중 하나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랜드마크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18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886년에서 1894년 사이에 지어진 런던의 타워 브리지를 유명한 런던 브리지로 혼동합니다. 타워 브리지는 비교적 단순한 외관의 런던 브리지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런던 브리지는 여러 개의 아치 위에 놓인 평평한 콘크리트와 강철로 된 다리입니다. 하지만 이 런던 브리지도 원래 런던 브리지는 아닙니다. 1831년에 지어진 원래의 런던 브리지는 해체되어 아리조나주 레이크 하바수시에서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재조립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더 이상 런던의 무거운 현대 교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런던시는 1960년대에 이 다리를 팔았고 아리조나에서의 재건은 197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공학에도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 17번입니다.
운하가 항상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에즈 운하는 관문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수에즈 운하가 연결하는 지중해와 홍해의 높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운하가 위치한 지역의 지형이 대부분 평평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반면 파나마 운하는 수로가 대륙 분수령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파나마 운하의 두 끝점인 대서양과 태평양의 높이 차이는 볼링핀 높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문을 통해 변화하는 고도는 지역 지형 덕분에 약 85피트에 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형이 일부러 평평하게 유지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16번째 사실입니다. 마이애미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는 화씨 100도, 섭씨 약 37.8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의 대서양과 카리브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도시의 기온을 조절해주지만 습도 때문에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겨울철에는 평균 습도가 60, 70%이고 여름철에는 무려 80, 90%에 달합니다. 이곳은 미국 본토에서 유일한 열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섭씨 32도에 습도 80%가 결합하면 체감 온도는 무려 섭씨 45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뭐라고 하든 밖에 나가는 순간 땀으로 몸무게만큼 흘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곧 보시게 될 텐데 기후는 단순히 날씨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주, 국경,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15번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항상 사막이었던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가 2만 1천년 주기로 초록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사막으로 변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궤도 흔들림과 관련되어 아프리카 몬순에 영향을 줍니다. 몬순이 강해지면 강수량이 증가하여 사하라는 초록빛 초원으로 변합니다. 몬순이 약해지면 다시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석기 시대에 인류가 사하라를 건너 현재 유럽으로 이주한 원인이 그린 사하라 덕분에 건널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한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번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대도시와 열대우림이 가득한 덥고 습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인도에는 6가지의 서로 다른 기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히마찰 프라데시와 카슈미르 같은 히말라야 주의 고산 기후와 타르 사막 지역의 건조한 기후가 포함됩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사막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평방마일당 207명에서 215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사막 지역이 평방마일당 평균 18명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기후에 대한 혼란에서 정치적 경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째 사실입니다. 유엔 본부는 뉴욕시의 시내에 위치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미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본부는 국제 영토로 간주되며 유엔이 소유한 자체 보안 요원이 있습니다. 유엔이 위치한 18에이커의 부지는 유엔의 동의 없이는 미국 법 집행기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 주, 지방 공무원과 법 집행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기구와 그 본부 건물의 특별한 국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유엔 보안 요원이 먼저 대응하고 그 후 보통 뉴욕 경찰 NYPD과 협력합니다. 일부 유엔 관계자들은 외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즉, 맨해튼에는 법이 정문에서 멈추는 건물이 있고 책임은 전적으로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치권이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그 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12번입니다. 많은 이들이 홍콩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홍콩은 이미 자치권을 상실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준자치 특별행정구로 기능했지만 2020년 이후로 중국 정부가 홍콩을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률 개정으로 중국은 베이징 미승인 단체의 정치 참여를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8일에 홍콩의 차기 행정장관 선거가 열렸을 때 중국이 선호한 후보인 존 리는 99%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그가 유일하게 출마를 허락받은 후보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지도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국이 엄밀히 말해 떠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사실 11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르티니크, 레위니옹, 프랑스령 기아나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이곳들은 같은 법률, 같은 목소리, 대표권, 금융 시스템, 그리고 통화를 적용받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은 프랑스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며 불평합니다. 2024년 9월 마르티니크에서는 수천 명이 물가 상승에 항의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봉기 진압을 위해 진압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막, 국가 법률 밖에 있는 글로벌 기관들,
명성만큼 덥지 않은 도시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도 법적으로는 한 나라의 일부인 지역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상위 10위에 올랐습니다. 세상은 지도보다 훨씬 이상합니다. 10번째 사실은 우주에서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반박된 속설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지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하라 사막에 있는 리샤트 구조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으며 사하라의 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여러 개의 동심원 형태의 푸른 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름은 약 28마일입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 5개를 가로로 눕힌 크기와 같습니다. 모리타니아의 지상에 있다면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막에 흩어져 있는 작은 검은 바위들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지구 자체가 매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9번째 사실, 지구는 실제로 매우 매끄럽습니다. 우리는 깊은 바다와 솟아오른 산들로 가득한 풍경을 보지만 행성 전체 크기와 비교하면 이런 차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구는 당구공보다도 더 매끄럽지만 몇몇 놀라운 사실들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실 8번, 유럽은 온대와 툰드라 기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도 있습니다. 티베르누스 사막은 유럽 대륙에서 유일한 사막으로 스페인 알메리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막 덕분에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들이 유럽에서 촬영될 수 있었고, 타베르나스 사막은 미국 서부의 건조한 사막을 대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300편 넘는 영화가 촬영됐으며 일부 세트장은 아직 남아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과 블랙미러도 타베르누스에서 촬영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럽의 지형이 이상한 이유는 기후 때문만이 아니라 국경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7번입니다. 스페인은 모로코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스타와 멜리아라는 월경지 덕분에 일부 지역이 모로코에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스페인 보호령들은 모로코 북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15세기부터 어떤 형태로든 스페인 영토였습니다. 이곳들은 유럽연합이 아프리카와 접하는 유일한 육상 국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와 유럽 간 무역을 위한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실업률은 여전히 30%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모로코에서 이곳으로 국경을 넘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경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경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훨씬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6번째, 실제로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스발바르의 추위와 북극곰을 감수할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얼어붙은 환경과 당신을 잡아먹으려는 야생동물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첫째, 스발바르에는 노르웨이를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나 자립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발바르의 인구는 2,600명에서 3,000명 사이이고 북극 툰드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자리나 주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만약 일자리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둠과 영하의 기온만 견디면 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여전히 국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5번째 사실입니다. 남극에는 7나라가 각기 다른 지역을 주장하지만 모든 영토가 소유된 것은 아닙니다. 마리버드 아일랜드처럼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큰 무주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62만 평방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4배 크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지정 영토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극도의 고립성 때문입니다. 남극 기준으로도 이곳은 외딴 곳이며 다른 어떤 대륙과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929년 리처드 E. 버드 제독이 이곳을 비행하며 안의 이름을 따 명명했지만 승무원들은 너무 혹독한 환경 때문에 착륙해 캠프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에서도 땅 자체는 여전히 이상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4번째 사실, 화산은 단순히 용암만 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머드 화산은 짐작하셨겠지만 진흙을 뿜어냅니다. 전 세계 700개의 머드 화산 중 350개가 아제르바이잔의 고비스탄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이 머드 화산들은 평균 지름이 약 10m 정도로 일반 화산보다 훨씬 작지만 가끔은 700m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에펠탑의 2배 높이입니다. 가장 신기한 점은 머드 화산에서 끓어오르는 진흙이 보통 만졌을 때 차갑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다고 했지 모든 머드 화산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지는 마세요. 이제 상위 3가지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초기 남중국해 지도에서는 일부 암초를 섬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지리적 실수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때로는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섬까지 건설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에서 말이죠. 이러한 건설의 대부분은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3년 이후 중국은 최소 3,200에이커의 새로운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공섬이 국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의 국경선을 다시 그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세요. 두 번째 사실은 정치적 국경선을 그릴 때 많은 신중함이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그냥 아무나가 그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 한 장을 주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경계선, 즉 레드클리프 라인을 그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선은 공동체, 기반시설, 심지어 수로까지도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체계, 통신,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국에서 50만에서 100만 명 이 목숨을 잃었고 1000만에서 1200만 명 이 혼란을 피해 펀자브와 벵골에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왜 그 선이 그렇게 엉망이고 부자연스럽게 그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변호사 시릴 레드클리프가 그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를 나누는 꽤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영국인들은 항상 국경에 대해 조금은 대충 대했습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2025년 3월 1일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상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영국 제국에 해가 졌습니다. 이 표현이 처음 생겨난 이유는 영국이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영토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루 중 언제든지 영국이 지배하는 땅에는 항상 해가 비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대부분의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춘분이 올 때까지 해는 계속해서 피트케언 제도와 영국령 대서양 지역의 일부에 비쳤습니다. 3월 20일 남극은 어둠에 잠겼고 동부 표준시로 오후 10시 50분 또는 오전 2시 50분에 런던 시간으로 해가 영국 제국 위에서 실제로 졌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마팩에서 또 뵙겠습니다.